네, 영남권 3선인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출마를 선언한 4선 이종배 의원, 또 3선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서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신임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 오전에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송석준, 이종배 의원과 이제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한때 이제 국민의힘 출마자가 한 명도 없어서 구인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3파전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구인난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합한 사람들,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이 선거가 이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지금 현재 난국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출마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도 당 내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방향들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나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3파전으로 예상되어지는데 뭐 한 분 한 분 다 여기 당내에서 3선 이상을 하시고 또 이제 뭐 지역 특성들도 있으시고 수도권에서도 나오시고 이제 충청도에서도 나오시고 또 대구에서도 나오셨는데 이 분들께서 각각 의지들이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전국을 또 이렇게 돌파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보이시고 계시고 또 이제 야당과의 협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여기 인물난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내 현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당선되실 거라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출사표를 던진 분들 이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이제 원내대표이고 그 또 하나는 지금 180석, 190석이라는 거대 야당과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잘할 것인가 여기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어찌됐든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이념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계속 문제점으로 비판받아왔던 수직적 당정 관계 이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어떤 그런 인물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도 되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조금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은 지금 수도권 경기 이천에 송석준 의원님이 유일한 이제 경기도 출신 지금 출마자인데요. 송석준 의원님이 얼마나 득표를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오늘 오후 이제 5시까지 후보 등록 절차가 마감이 되는데 단독 출마설까지 나왔었던 그 이철규 의원이 아직까지는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이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그 여부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43분이나 남아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본인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나가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고 특히 이번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난한 자리가 될 겁니다. 개인에게 명예보다는 고난이 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이 지금 출마를 고민하고 있었던 이유는 여기 정부와 소통 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협치의 문제 등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발현되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고 또 지금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모두가 용산과 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분들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로는 불출마를 택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철규 의원 외에 좀 출마를 선언할 만한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이 시간 정도까지 없으면은 이 세 분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당권 레이스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당연히 가장 큰 관심이 선거 룰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당심 100%인데 이 룰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룰 변경이 이렇게 잦으면 좋지 않다라는 주의고 또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는 주의이긴 한데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지금 뭐 개혁이나 혁신 그리고 개혁의 혁신의 방향을 이 전당대회 룰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일부 변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당대회 때마다 룰이 변경되어서 어떤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어떤 후보든 간에 불만이 없는 룰, 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룰로 변경이 되어서 당의 발전을 진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끌 수 있는 룰 개정이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하는 룰로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윤계 인사들이 당권 도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당원 전대 룰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뭐 비윤계 중심으로 아마 출마 당권 도전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전대 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좀 이번 국민의힘에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준석 이전으로 다시 복귀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30대 영선으로 당대표를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민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용산에서 쉽게 말하면 여권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면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당원 100% 룰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당심과 뭐 그리고 일반 국민과 멀어지고 용산의 뜻대로 간다. 약간 이런 뭐 비판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전대 룰을 바꾼다는 거는 다시 이제 국민의 뜻과 약간 좀 눈높이를 뭐 맞추겠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권에서 나와 있는 당대표 후보들 중에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유력한데 지금의 전대 룰대로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계속 총선 끝나고도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과거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당원들 중심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와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룰을 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제 주로 이 전당대회 룰 얘기가 나오면요. 꼭 하는 말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 때를 좋았다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객관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당대표로서 당선되고 나서 분명히 젊은 표심들을 얻어왔고 순간적으로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 분쟁을 만든다거나 또 당내 일방적인 비판들로 인해서 당론을 분열시킨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닐진데 이것을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한 방향으로 단지 물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원들의 뜻이 민심과 어긋나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이 민심과 크게 괴리됐던 적은 없다, 단언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 룰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편으로 당원들을 서운케 하는 룰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상처 줘서도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원들은 민심과 괴리되어 있잖아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선 결코 안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또 이제 믿어주는 사람들이 당원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심과 당심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대 룰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유불리가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룰 개정에 나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개정이 될 것인가, 글쎄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기간이 너무 짧기는 한데요. 그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변화시켜서 정말로 가족을 벗겨내는 수준의 개혁, 혁신을 일으킬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당대회 룰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룰 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인데 이 룰 개정이 뭐 5대 5여야 되느냐, 7대 3이어야 되느냐, 8대 2여야 되느냐 하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어떤 후보든 간에 불만이 없는 공정한 룰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너무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에서 아마 전당대회 룰을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의원 몇 프로, 당원 몇 프로, 그리고 민심 몇 프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여론을 25% 보니까 우리도 25% 보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그럼 민주당과 똑같이 했었을 때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는 5대 5로 가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수기를 거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비대위에서 말하고 있는 혁신은 아마도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상대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글쎄요, 이 황우여 비대위가 말했던 재창당 수준이 넘는 혁신이라고 야당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은 글쎄요. 뭐 재창당 관련해서 뭐 전대 룰은 크게 이제 뭐 상관이 없이 보이긴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100% 민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룰, 뭐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뭐 친윤계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뭐 이 룰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약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이가 이제 멀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약간 대체적인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저는 뭐 결국에는 뭐 안철수,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전 대표님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용산에서 나경원, 안철수보다는 한동훈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대 룰이 지금 당심 100%에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뭐 비윤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뭐 포지션 그동안 주장하는 비율대로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 좀 신속한 교통정리 끝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총선 이후에 친명색채가 더 짙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을 좀 예로를 들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아직 이제 뭐 그 후보 마감이 아직 안 됐는데 이철규 의원이 계속 이제 출마 여부가 계속 관심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친윤계 어쨌든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작동됐기 때문에 실패한 팀에서 다시 우리가 다시 리더십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안 맞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명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친명 일색이 아니냐, 그럼 당내에서 다양성이 실종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이제 뭐 좀 비판.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친윤계도 분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도 분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선들이 그동안 21대 국회에서는 초선들이 너무 소신이 없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초선들이 소신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제 뭐 친명 일색이다. 그래서 당이 다양성이 실종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는 뭐 크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봐야 될 부분일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마 다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부터 박찬대 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거의 99%가 다 예상했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보이고 있는 정치는 당내에서만 따진다면 점지 정치 같거든요. 내가 점지한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공천 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비명 학살로 보여줬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는 이 힘이 더욱 공고해져서 지금 이제 원내대표까지도 점지한 사람에게 감히 반기를 들 수가 없고 또 당대표는 본인이 연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입을 빌려서 연임설이 돌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당대표도 점지, 스스로 본인을. 이제 남은 게 국회의장인데요. 아마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역시도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협치도 사라졌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우로가 하면 우로 가는 것이고 자로가 하면 자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들보다 정쟁용 법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21대처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국회가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네. 박신희 원내대표가 그 22대 국회 법사위 또 운영이 모두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도 다 대체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22대 국회도 지금 시작부터 좀 난관이 예상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 워낙 정권 심판론이 거셌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정권 심판론의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그런 뭐 강경한 목소리들이 계속 이제 뭐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목소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이제 국회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한편에서 계속 이제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단독 출마해서 그렇게 박찬대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됐지만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일부 이제 뭐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꼭 극한의 뭐 대치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 시작 전이긴 합니다만 22대 국회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국회의장 후보들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가져오겠다. 국회의장도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여와야 그리고 국회의 균형과 협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자 나눠가는 것이 17대 국회부터 관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관례를 지금 깨트렸던 게 21대 국회예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는데 이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 추진된 것이요. 끼케야 17%, 18%뿐이 안 됩니다. 이때 다른 상임위 평균이 34%,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회가 멈춰섰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사위도 가져가겠다. 예. 이제는 하물며 운영위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입법부의 독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에 총선 승리를 가지고 입법부를 독재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민의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많은 자석수를 준 것은 의석수를 준 것은 정부와 협치해서 많은 민생을 좀 더 다뤄라. 정부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것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뭐 관례대로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거부권을 이렇게 이제 뭐 행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는 국회가 제대로 된 뭐 입법이나 아니면 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봐서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약간 힘을 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무조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민심이 반영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라 이게 국민의 뭐 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서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와서 어쨌든 뭐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그리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되면서 여야 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속에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 이제 나쁜 설레고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방금 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 근데 제2요구권 같은 경우가 행정부가 국회와의 권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야당의 힘이 강할 때, 강력할 때 행정부에서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올라오면은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거소야대 형국이 지금 벌써 대통령 임기 내내 5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정말 행정부가 부담이 없고 그 민생을 위한 법안들 위주로 많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예. 이때까지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보면은 민생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쟁용이에요. 하물며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정권 당시에서조차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들을 대거 막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의 부담을 주겠다는 정쟁용으로뿐이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뭐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죠. 근데 수사 중인 사건의 특검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사가 끝났는데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이 진행돼도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예.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못 믿겠다면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던 기관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만든 이 기관이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제도와 법을 입맛에 따라 본인들이 바꾸겠다라는 말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 역사적으로 뭔가를 밝혀낸 사례가 없습니다. 네, 뭔가를 밝혀낸 사례는 없고 기존의 검찰들의 수사를 답습하는 형태에서 주로 끝났었는데 비용도 무려 20억 안팎이 들어요. 그럼 이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왜 최상병 특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것은 100% 정쟁용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완벽히 무너뜨리기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저는 뜻이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 사건을 빠르게 조사하고 해결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가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약간 좀 현명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 결정적으로 여권한테 불리했던 이슈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대파 논란이랑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뭐 출국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은 제2의 이종섭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2대 당선인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선인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그 투표 있었을 때도 김용 의원이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본인이 이제 반대표 던질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22대 국회가 들어가면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통과된다고 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19표인가요? 18표인가 19표가 이탈이 돼야지만 이제 뭐 제2요건이 무력화되는 건데 22대 국회는 9명이 이제 만약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 통과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거부권이라는 것이 한 번만 무력화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8명 누가 계속 이탈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이제 뭐 지금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22 국회에서도 한 번이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레임도 약간 대두덕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뭐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이제 용산에서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탈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안철수 의원도 재투표하면 찬성의 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특검법이 가결될 정도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글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공수처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뭐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금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형식적인 조사를 할 거라면 14시간이나 여기에 조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수사가 지금 위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멈추고 지금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그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는 과정 자체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는 물꼬를 튼 상태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일방 처리를 시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이재명 당대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민생과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것들이 거짓이었다 결국에는. 그 뒤에는 정쟁용 법안을 꺼내들 마음뿐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일방 통과시키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수가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과정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이지만 사실 이게 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글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숙제를 좀 안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됐다고 보십니까?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일단 아마 여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2주년 뭐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도 좀 밝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사실 이게 왜 수사에서 이게 누군가가 윗선에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군 부대 수사에서. 근데요, 이게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 성폭력 등의 문제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군 부대에서 조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럼 이건 민간으로 넘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하고 제명까지 적시해서 지금 넘긴 건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대령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와 조사를 해서 제명까지 박아서 넘긴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민주당이 이 가슴 아픈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정쟁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초반 대응부터 잘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로 대응을 했었어야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더 알릴 수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게 대통령이다. 답을 정해놓고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 같고 대신에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지금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4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디까지 좀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은 공수처 수사는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총선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총선 끝나고 뒤늦게 이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4시간 뭐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뭐 대통령실의 뭐 비서관 누군가와 뭐 군과 같이 계속 연락을 했다, 국방부와 연락을 했다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통령실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그 해병대 1사단장 포함해가지고 8명을 본인이 그냥 아예 뭐 기소나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인데 그 이첩을 막으려고 갑자기 뭐 해병대 김계현 사령관 이야기가 나오고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윗선이 누구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해병대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선 민의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건을 이번에 또 한 번 특검법을 막거나 또 무마시키려고 뭔가 이제 정치적인 액션을 한다고 하면은 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 그 수사가 늦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수사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본인들의 사건을 돌아보면요. 민주당의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보면요. 지금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어떤 것도 결정이 나지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럼 이게 수사나 조사 그리고 재판의 과정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들들 볶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그럼 이 절차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수사가 하향식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윗선을 향하고 끄는데 지금 이 과정 정도가 걸렸던 것이지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